자, 산속에서라는 시 제목이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여러분들 길을 잃어보거나 어두워져서 해가 지거나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그 등산을 갔다가 해가 질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걷는 중에 해가 갑자기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당황해서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자, 산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자, 필자가 시인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자기는 길을 잃어봤다는 거죠. 자, 산속에서 길을 잃은 건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삶의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 본 것을 의미하죠. 자, 길을 잃다. 그지만 끊어볼게요. 시련이나 절망을 겪다. 자,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삶에서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자, 모르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죠. 자, 목적어가 어디 갔을까요? 자, 무엇을 모르리라. 자, 목적어는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뒤에 있는 1년의 나머지 두 줄이 목적어인데, 원래 모르리라 앞에 와야 될 단어가 모르리라 뒤에로 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의 위치가, 자, 문장 단어, 문장 성분의 위치. 다시 말하면, 목적어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가, 목적어가 앞에, 동사 앞에 있어야 하는데, 뒤로 가 있죠?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건데요. 자,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바꿔 표현한 표현 수법을 시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도치법이라고 하죠. 자, 이거 모르는 학생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치법은 문장 성분 무엇을 뺀 것이냐? 자, 목적어를 뒤로 뺐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주어나 서술어나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를 뒤로 뺐다고 하는 거를 일단 문법적으로 일단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도치법의 효과는 무엇이냐? 자, 의도가 뭐냐? 왜 이런 도치법을 사용했느냐?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무르리라 터덜터덜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 자,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산속에서 쉽게 온도가 떨어지고 사람이 이제 이 냉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아니면 가을만 돼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봄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 불빛이 보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자, 불빛은 별표에 두고요. 자, 의미는 희망이나 위안이나 위로 같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죠. 자, 불빛이 따뜻하대. 이런 불빛은 밝게 빛나는 존재이지 따뜻하진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댔을 때 따뜻해지는 거죠. 멀리서 보는 불빛은 따뜻하진 않죠. 자, 이런 표현은, 자, 불빛은 시각적인 대상인지 따뜻하다고 촉각적인 대상으로 바꿔놨습니다. 시각을 촉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감각이 A에서 B로, 원래 시각적인 대상인데 다른 감각으로 바꿔쳤다 해서 감각의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트랜지션, 변화라는 뜻이죠. 트랜지션. 자, 전이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올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 별표 빵빵빵 해 두시고요. 자, 공감각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감각의 전이가 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걸 시각에서 촉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촉각의 시각과 이 순서를 바꿔치기 위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똑같은 공감각이 사용된 것, 즉 순서까지 똑같은 거, 촉각의 시각이 아니고 시각의 촉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순서와 내용이 똑같은 걸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연 가보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멀리서 불빛을 봤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자, 그 불빛은 맞잡을 손의 의미가 있죠.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줄 그런 따뜻한 생명의 손입니다. 희망과 위안의 손이 되겠고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새로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따뜻한 느낌이 되겠습니까? 발견인지. 자,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리라.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것을. 자, 이 이연은 1년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 그리고 불빛을 보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산속에 사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요, 경험과 깨달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아까 이연에서 당연히 어둠이라는 이 시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죠. 마이너스 의미. 막무가내의 어둠. 산속에서 그 어둠이 밀려왔을 때는 진짜 엄청난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전기가 나가면 약간 살짝 불이 나갔네? 이 정도의 당황함이나 당혹감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진 않죠. 그러나 산속에서의 어둠은 자, 고난, 슬픔, 시련, 자, 슬픔과 시련, 고난 같은 자, 혹은 위험, 자, 이런 부정적 마이너스 의미가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 가운데에서 자, 불빛은 얼마나 생명의 어떤 구원과 희망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1년의 불빛과 이 사연의 2년의 어둠이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어둠과 불빛은 대립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대립 이미지. 일단 명암의 대비가 있네요. 불빛은 밝은 거고요. 어둠은 어두운 거니까 명암의 대립이 있고 동시에 의미의 대립도 있겠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 그리고 동시에 시련과 희망이라는 의미의 대립도 있다고 하는 거. 대립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의미의 대립이 있고, 두 번째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이 있다. 자, 이 대립적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비치는 불빛을 보고 누군가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희망과 위안의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깨달음, 발견, 즉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3년 가보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이것도 화자의 경험이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일 수도 있죠. 산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서 산속에 있는 호텔에 묵었을 때 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산속에 등산하는 중에 길 위에서 밤을 맞아봤다 하는 건 다른 상황이죠. 그건 시련과 절망의 상황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때 길을 헤매다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혹은 어두워졌을 때 막 이제 서둘러서 마음이 이제 급한데 저 멀리 자, 산 안에 작은 저 아래쪽에 지붕이 보입니다. 산 중턱이나 아래쪽에서 밑으로 막 내려오는데 여기에 사람들 사는 집들이 보이고 여기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해. 작은 지붕들이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 해는 지고 자,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작은 지붕들은 역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 지붕들이 자기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죠. 작은 지붕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따뜻한 차 한 잔, 자그마한 음식 같은 거, 혹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 작은 지붕들은 여기 인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작은 지붕들은 그런 플러스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사람을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준다. 이런 거대한 산줄기가 엄청 크긴 크지만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여기는 안 되죠. 자, 거대한 산줄기는 여기에서 위로와 위안을 주지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지붕들이 큰 힘으로 나를 위로와 위안을 주죠. 자, 거대한 산줄기는 마이너스 의미는 아닙니다. 작은 지붕들은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경험을 산속에서 밤을 맞이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 2원이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3년과 사연도 역시 마찬가지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속에서 밤이 되어서 길을 막 서둘러서 내려오는데 저 멀리 지붕들이 보이고 그 지붕들 밑에는 당연히 전등 불빛이 있겠죠. 그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붕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으로 간다는 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뭐 불상을 당했다거나 정말 저 멀리 숙소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들겨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만 자, 저 지붕들 아래쪽으로 저 아래 숙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약한 호텔이나 내가 예약한 펜션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지붕 뒤에 보이는 불빛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저기 사람이 살고 있네?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계속 걸어가면 되겠구나.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어떤 희망과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불빛이. 불빛의 의미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속적인 희망, 힘,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빛의 플러스 의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불빛의 의미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쉬게 한다, 그 집에 잠깐 머문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거는 일시적인 휴식 혹은 편안함을 주는 건데요. 자, 불빛의 의미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힘을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 끝났어요. 너무 시가 단순하네요. 자, 선생님 몇 가지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빼먹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1년의 첫 행에, 아까 도치법 얘기 나온 거 있었죠? 도치법. 자, 무엇은 모르리라, 뭐뭐 하리라. 이 뭐뭐 하리라가 종결 어미인데요. 자, 이게 영탄적 어조가 되겠습니다.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2년, 3년, 3년에서 똑같이 보면은 3년 보겠습니다. 3년도 보면요, 똑같이 뭐뭐 알리라, 뭐뭐 하리라는 똑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1년에 물으리라, 1년에 물으리라와 3년에 알리라가 동일한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하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도 보면 사연도요. 사연에 보면 조금 내려가 볼게요. 사연에 뭐뭐 아니라 역시 똑같은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죠. 1년과 3년과 사연에 동일한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되면서요. 자,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적어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운율이 형성이 됐구나. 운율이 형성되고 통일성을 준다. 리듬감을 준다. 자, 이때 운율은 내재율, 외형률이 아닌 내재율, 시를 읽었을 때 내적으로 느껴지는 운율입니다. 내재율이 만들어지고 있다. 글자가 잘 망가졌네요. 내재율을 만들고 있다. 자, 외형률을 아닙니다. 외형률은 시조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낚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를 미리 해둡니다. 외형률이 아닌 내재율을 만든다. 자, 여러분 자습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가 보겠습니다. 제재 정리가 나오죠. 자, 중요한 사항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색과 성찰 있죠. 도치법이 있다. 다양한 심상이 나왔다. 주로 시각이 쓰였죠. 시각. 그 다음에 따뜻한 불빛에서 공감각이 쓰였고요. 대조적 의미, 당연히 대조 의미가 나오죠. 자, 대조적 상징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여기 시어들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플러스 의미들이고요. 어둠과 봄 마이너스 의미들이 되겠죠. 자, 위로와 희망과 위안, 고난과 슬픔과 시련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운율 형성 방법이 몇 가지로 정리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리라, 알리라, 뭐뭐하리라, 뭐뭐인지, 뭐뭐인디, 니은지. 자, 이건 이제 동일한 종결 어미. 자,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반복되는 운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2번이 되겠고요. 자, 뭐뭐한 사람은,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을 사람은 뭐뭐하리라. 산속에서 뭐뭐한 사람은 뭐뭐하리라. 자,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한 문장이고요. 자,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얼마나 감싸주는지 이것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죠. 자, 이런 두 가지 반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감각적 심상이, 자, 일단 시각이 불빛, 어둠 이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고요. 불빛이 따뜻한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도치법은 1년과 3년 쓰이고 있는데 목적어를 뒤에 배치했다. 자,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 주의합시다.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목적어를 뒤에 배치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잡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대조적 미시어 나왔던 거고요. 그것도 불빛은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한다. 다임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화자가 바라는 게 뭐냐? 태도가 뭐냐? 화자는 지금 나그네 상황에 처해 있죠.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그네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계속 그 나그네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먼 곳의 불빛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화자는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빛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대와 그 다음에 공감과 위로의 존재가 되고 싶다. 되고 싶은 소망이 바로 화자의 태도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운율은 아까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심상이 드러나는 식구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자.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심상이라고 하는데 심상의 효과가 뭐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한다. 1번. 특정 분위기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2번이라고 표시해 둘게요. 자, 심상의 종류에는 시각, 청각, 자,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시에는 일단 시각과 그 다음에 공감각이 있다. 이것도 이미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법의 효과, 도치법의 효과도 여기서 보면 목적어가 뒤에 위치한다. 강조,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 페이지가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자습서 16쪽. 이 16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별표를 몇 개 해야 되겠습니다. 빵빵빵. 3개. 서정갈래를 한번 특성을 이해하자. 서정갈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제재 읽기 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진규라는 시인, 돌아가신 분이네요. 자, 연필로 쓰기라는 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좀 복잡한 시가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잘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로 쓰기라는 제목입니다.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 연필에서 무슨 나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영혼의 냄새가 난대요. 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 당연히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대체 자, 향기로운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향기론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시에서는 특별히 시이니까 허용을 해 주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난다. 자, 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뭘까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들은 남을 욕하는 거 시로 여러분 시 본 적 있습니까? 자, 연필을 깎아서 시를 쓰고 있는데 시를 쓴다고 하는 거는 뭔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달래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생명을 주고 등등의 좋은 것들을 시로 쓰죠.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연필을 깎는다고 하는 거는 시를 쓴다는 거를 가리키는 건데 이 시를 쓰게 되면 그 시 쓰기를 통해서 문장을 생각하고 문장을 시로 적는 과정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 즉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의 의미를 적어 봅니다. 바로 뭐냐면 누군가를 포용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죠? 함께 연대해주는 혹은 생명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시의 주제가 보통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깎고 시를 쓴다고 하는 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를 뿜뿜 뿜어내는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가득 넘치더라. 여기까지가 누군가의 말을 간접 인용했죠. 어떤 유명한 분이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인용을 간접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처럼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쓴다. 여러분들 시를 쓸 때 컴퓨터에 자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만년필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볼펜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필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 왜 연필로만 쓰겠대 하필? 왜냐하면 이 시인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필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 자, 적으세요. 연필을 쓴다.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할 수 있다. 수정 가능하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필로 시를 쓰고자 한다는 거죠. 자, 왜 시는 쓰고 지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은 현실의 삶, 실제 삶.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결정을 하고 한번 행하면 자 지울 수가 없죠.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워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실제 인생은 지울 수가 없지만 시를 쓰게 되면 그거를 지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인간들이 실제 삶에서 자 어떤 언행을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연필을 왜 쓰냐? 실제 삶은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시를 쓰면 지울 수가 있어. 수정이 가능해.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요. 첫 번째 문장은 쓰고자 합니다. 여기에 마침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여기 마침표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장도 때문에 마침표 있어야 되고 V자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도 마침표가 있어야 되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랍니다. 마침표 않습니다. 마침표 아닙니다. 등등등. 여기 보면 마침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지금 마침표를 생략했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은 실제 생각은 마침표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서나 감정은 실제로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제시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글로 쓸 때는 마침표를 찍는 게 일종의 약속인데, 자, 그런 일반적인 문장 표현의 양식을 부정했죠. 자, 이렇게 어법을 어느 정도는 부정했습니다. 그런 정서나 감정이 마침표가 없이 지속된다는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 그간의 얘기해 두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연필로 쓰기. 명사형으로 끝난 문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명사형으로 끝난 문장인데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인데 이것도 역시 마침표가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또 마침표가 없죠. 다시 고쳐줄 수 있는 나의 생애. 자, 뭐뭐 할 수 있는 나의 생애, 뭐뭐 할 수 있는 나의 생애.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자, 비슷한 문장 구조
비슷한 문장 반복이라고 쓸게요. 비슷한 문장 반복. 역시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은율이 만들어집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서러운 예비. 자, 연필로 쓴다는 건 어때요? 나중에 지울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서러운 예비 행동이다. 용서받기 위해서 자, 연필을 쓴다. 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요. 다음 문장.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이런 반편이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란 뜻입니다. 반편. 너 봐요, 저 반편이. 자,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들뜨러진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반편이라고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깎아내리죠. 자, 반편은 역시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반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불완전한 나 자신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연필로만 시를 쓰는 이유를요. 자, 용서받고 싶어 하고, 자, 온전치 못한 존재를 반편을 거두어 주기를, 즉,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용납받기를 소망하고,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게 연필로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두면 되겠고요. 연필로 쓰기, 또 마침표를 찍어볼게요.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서로가 지워준다? 이것도 역시 용서가 되겠고요.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자, 내가 잘했어. 진실을 말했어. 근데 그걸 누군가 또 지울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안 알아봐줘. 나의 진심이나 선행을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행동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있죠. 섭섭하게도. 자,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도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연필로 썼을 때 그거를 누군가 지운다고 한다면, 그죠? 그게 삶의 어떤 또 속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을, 좋은 행동을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이 기억되는 건 아니죠. 그냥 공중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할 것 같지가 않다. 나는 남기고자 하지 않는다. 또 감추고자 하지 않는다. 좋은 거를 무조건 남기려고 하고 잘못한 거를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자, 나한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인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남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이타적인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시 화자는 연필로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이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연필로 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오직 향기로운 영혼 냄새. 이것도 앞에서 한번 반복된 거죠. 앞에 첫 행이 향기로운 영혼 냄새가, 자, 여기 또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즉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향기로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자, 향기로운 영혼 냄새,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자, 이런 삶을, 이런 추상적인 어떤 태도, 화자의 태도 정서를 자, 후각적 이미지로, 즉 감각적으로, 자, 추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추상의 구체화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밑에 이제 여기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싶은 마음, 직구를 반복하고 있다. 후각에 드러났다. 그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산문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 빵빵빵빵빵빵 엄청나게 찍어주세요. 산문시가 뭐냐? 산문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산문시는 뭐냐? 자, 밑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풀이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산문시 자료실 발표합시다. 산문시는 산문의 형식. 산문이 뭐냐면 흩어질 산자에 글을 문장해서 자, 산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줄글. 다시 말하면 글이 긴 것을 가리키고요. 시에서 산문은요. 시에서의 산문은 시행을 나누지 않고 즉 연과 행의 구분이 없습니다. 연행의 구분이 없다 적어둡니다. 산문시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다. 1번. 자,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과 행의 구분이 없지만 그냥 산문이 아니고 산문시입니다. 여러분 연에 고치면 시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일반적 특성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 일단 운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연행이 구분이 없이 줄은 길지만 문장은 길지만 자, 시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운율이 있는 언어,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서정적인 묘사가 있다. 산문과 달리 서정적인 묘사, 즉 화자의 정서가 감정이 제시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산문 예컨대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에 과학에서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서 사회에서 국회나 행정부 삼권 분립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 산문들은 어때요? 정서가 아니라 사실과 정보를 제시하죠. 일반적인 산문은 정보나 사실의 전달에 주목하는 반면에 자, 산문시는요 시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 다시 말하면 서정적인 내용이 있다. 서정적인 묘사가 있다고 하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산문시의 특징 1번. 산문의 형식이 되어 있다. 줄거리다. 그래서 연행의 구분이 없다. 줄글로 된 연행 구분 없다. 두 번째, 그러나 시이기 때문에 운율과 함축적 언어가 사용된다. 자, 그리고 시이기 때문에 세 번째, 화자의 정서, 즉 서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운율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 나오죠. 여기 1번에 자, 예시답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 보면 자, 반복법이 나오죠. 연 플러스 기가 반복되고 있고 향기로운 영혼 냄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아니다 같은 동일한 문장 전개로 어미. 자,
반복되는 게 첫 번째, 자, 19의 반복. 1번 적어서 19의 반복. 그 다음 2번 종결 어미, 뭐뭐입니다 같은 종결 어미의 반복. 적을게요. 자, 19의 반복. 어디에? 연필로 쓰기, 향기로운 영어 냄새. 2번. 동일한 종결 어미, 자, 뭐뭐 비읍니다 같은 이런 반복이 사용됐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19하고 문장 종결 어미하고, 자, 이것이 운율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후각적 심상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라는 표현 속에 함축적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 산문시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밑에 부분에 이제 여기 산문처럼 보이지만 반복해서 자, 운율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운율의 내용 속에는 크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종류로 친다면 운율에는 내재율이라는 것과 외재율, 외재율은 다른 말로 외형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형률입니다. 률. 자, 내재율은 외재율부터 설명할게요. 외재율. 외재율, 외형률은 자,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자,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럼 뭐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냐? 시조. 그럼 시조나 가사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시조는 3사조의 사음보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초중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즉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조와 가사의 운율을 우리가 그래서 운율 중에서 외재율, 외형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연필로 쓰기 같은 이 시는 어떤 운율이겠습니까? 내재율. 내재율은 자, 속으로 보이는, 속으로 느껴지는 운율을 가리키고요. 100% 현대시. 현대시, 모든 현대시는 전부 다 100% 내재율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연필로 쓰기는 산문시이고 운율이 있다. 그런데 외재율이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연필로 쓰기는 외재율이 아니고 뭐다?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잡서의 뒤에 보면 빈칸 채우기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핵심 정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 완성이 있습니다. 빈칸 완성을 꼭 채워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상전개 방식, 경험과 깨달음, 뭐 아까 선생님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는 굳이 안 해도 되겠고요. 어휘는 그 다음에 교과서 박 어휘력도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단원 평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개 안 되냐, 9문제밖에 안 되니까 꼭 풀어보고 오답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목표라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